네, 여기는 바로 어딜까요? 황호통 선생님이 아닌 딩동댕. 네, 네. 황호통 선생님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황호통 선생님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계룡산, 계룡면, 계룡산이 있는 계룡면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아까 이동백 선생님은 1866년생이거든요. 그런데 황호통 선생님은 1845년 정도로 추정하고 차이가 있어요. 많이 나는데 네, 같이 10년. 공부를 하셨어요? 아니요, 따로? 따로 한 거죠. 시기가 달라요. 둘 다 김정근이라고 하는 김성옥 선생의 아들, 네, 네. 강경 김성옥 우리가 그때 갔었잖아요. 네. 그 김성옥의 아들이 김정근인데 김정근이 강경에서 장항으로 이사를 갔죠. 그 금강을 타고. 그래서 거기서 이동백과 김창룡 같은 스타를 탄생시켰죠. 근데 그 이전에 이 황호통이나 박상도, 김석창 이런 중고차 명창들 공주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명창들을 김정근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김정근의 후예들인데 이 연배로 보면은 그 황호통 선생님이 제일 높고 나이가 1845년경으로 보니까 그리고 박상도도 같은 연배로 보고 있어요. 황호통하고 1845년. 그리고 김석창은 그보다 조금 밑으로 보고 그리고 이동백도 그보다 한참 밑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황호통 선생은 그 계룡산 계룡면에 있는 계룡산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지번이나 정확한 그 생가나 이런 건 아직 발견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황호통은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원래는 이 사람이 나무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계룡산 숫고개라는 고개가 있는데 그 숫고개에서 숫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숫장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채권도 있었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나무 장사를 해가지고 나무 장사로 유명했고 그런데 중간에 마흔이 넘어서 소리를 접해가지고 쉬운 살이 됐을 때 명창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쉰명창이야. 쉬운 명창.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어려서부터 안 했는데 근데 천질적으로 타고난 목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황호통이 계룡산 그 숫고개에서 소리를 지르면 소리 빽 지르면 사방 십리까지 들렸대요. 그러니까 야호 정도가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렇고 또 목소리에 대해서 또 특기할 만한 건 황호통 선생은 고종 앞에서 소리를 했는데 대원군 앞에서도 하고 했는데 소리를 막 하니까 너희 그 호통 치는 소리가 호통 소리가 아주 일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황호통은 원래 자기 이름이 있었을 건데 호통이라고 하는 별명이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황호통은 그 이후로 황호통 이렇게 불리게 됐고 그 황호통의 아들이 황운열이라고 황운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님이 역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황호통과 황운열은 공주에서도 유명했지만 특히 아버지인 황호통은 한양에서 유명했어요. 그랬는데 이 황운열은 바로 이장소, 이 지금은 공주문학사랑방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이 장소에서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는 이 일대가 공주시 반죽동이라고 하는 시내 한 중심인데요. 바로 이 오른편으로는 한 블록 바로 앞에 충청 가명이 있어요. 지금은 공주 사범대학교 부석고등학교 공주 사대부고가 있는 자리고요. 그 충청 가명이 있고 그 앞에 바로 김갑순 집이 반죽동에 일대에 누구만 못한 한뭐 저기 방이 한 99칸이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았대요. 그랬는데 그 갑부가 친일파였지만 판소리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리고 판소리인들을 후원하고 판소리하는 사람들을 육성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 자리가 아까 황호통의 아들 황운열이 여기를 이 장소를 내주면서 여기서 소리해 먹고 살아라.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학자들이 찾아봐가지고 얘기하기를 여기를 황호통 소리청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황호통의 소리청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애석하게도 공주문학 사랑방이 되어버렸죠. 예. 지금 현재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렇죠, 많죠. 황호통이 했던 중구제 판소리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없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역시 세력에 밀리죠. 저는 많이 주장했어요. 여기가 황호통 소리청이니까 그 역사를 받들어서 그치. 황호통 소리청으로 복원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시나 지역사회에서 서로 검토해본 결과 이렇게 문학 사랑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애석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자리가 황호통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중고제 대명창이 그 아들과 함께 소리를 했던 그 본부, 본 장소로서 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글씨라도 하나 써놓으면 그런 거는 또 뭐 그것도 걸쳐야 되나 어디 뭐 이렇게. 그러게요. 그 게시판을 저기다 하나 쓰기로 하나 했는데 옆에다라도 좀 이렇게 그러게요. 얘는 맞아, 뭐 표시라도 이렇게 소리했다는 그런 거를 좀 써주면. 건물은 같이 쓰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 건물은 안 쓰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공주 사랑방만 알지 여기에서 모르니까. 모르니까 사람이 여기다 황호통 뭐 소리했다는 이런 거 하면 아 황호통이 누구지? 라고 또 검색도 한번 해볼 수 있고 관심이라도 한번 가질 수 있을 것도 하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서 어쨌든 자꾸 알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현실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 그 여기는 또 좋은 터가 뭐냐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잔디밭이 있고 한 이 네. 공원이 저기 앞에 보면 큰 비석은 아니고 간간지 좀 예 돌이 서 있죠. 저게 단간지주입니다. 그 큰 절터에 있는 예 깃발 절에 보패를 한다든지 행사할 때 이렇게 깃발을 세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놓은 지지대죠. 저게 그게 단간지주라고 하는데 가명 바로 앞에 절터가 있었지? 저기 있었지? 혹시 그- 옮겨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절터를 그래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건 조선시대 절터가 아니라 백제시대 절터. 그래 백제시대 그러면 어떤 절이 있었냐? 성왕 시절의 역사를 뒤져보니까 삼국사기에 성왕은 바로 이 무령왕의 아들이고 부여로 천도했거든요. 그 성왕이 대통사라는 절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건 왕찰이야. 왕족들이 드나드는 왕찰. 근데 그 대통사가 워낙 커서 이 시내를 다 뒤덮고 있었다 그래요. 봉황산 밑에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단간지주 터에 불과하고 네. 여기서부터 지금 학자들이 유적을 발굴하면서 추정하기는 지금 아까 사대부고 앞에 네. 이쪽 그 시내권까지 다 대통사지로 엄청 추정하고 있어요. 전이네. 그래서 그럼 발굴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집을 다 뒤집어야 돼. 이쪽에 도심을. 그래서 뒤집지는 못하니까 추정만 해놓고 지금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남쪽 문 끝트리로 해당한다. 대통사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분명한 것은 대통사라고 하는 왕찰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를 명명하기를 대통사지 단간지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통사지 단간지주.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백제 때부터 예를 들면 시내의 중심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왼쪽에 여기는 하숙마을인데요. 김갑순이 이제 시절을 끝내고 나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집이 풍비박산이 돼요. 그래서 이 집들이 다 사유지로 팔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이 일대가 다 이 사대부고 다니는 학생들 또는 여기 공주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와서 기숙을 하는 하숙마을이에요. 하숙했던 촌이 하숙촌. 그래서 여기는 하숙마을이라고 지금 조성을 해놓은 거고 여기 뭐 저기 저 건물은 하숙마을 전시관이고 이런 것들은 다 게스트하우스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테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재민천이라고 하는 시내 지나가는 하천이거든요. 그 재민천은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1km 500m 정도 내려가면 금강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지금은 치수를 많이 잘 해놔서 양쪽 보도블록 올리고 막 이래서 괜찮은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홍수가 지면 만조가 생기면 서해안에서 공주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만조가 생기고 또 홍수가 져버리면 강물이 굉장히 범람해요. 그래가지고 이 재민천이 같이 열려 있으니까 이리로 물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말고 우리 아까 점심 먹었던 공산성 앞에
그 일대는 미나리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미나리강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거기 일대는 다 항상 물이 잠겨요. 여름이면 비가 오면. 그래서 거기는 뻘밭 것 같아요. 그래서 미나리를 진짜 키웠기 때문에 미나리강이고, 여기까지도 지금 옛날에 비가 많이 오면 조선시대 후기에는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주 시내 원도심은 사실 저쪽 보이는 영명학교 있는 산줄기, 그러니까 대추골 같은데, 그리고 이쪽에 이 충청 가명을 비롯해서 집들이 있는 이쪽 봉황산과 일락산, 이 산줄기, 양쪽 산줄기에 밑으로 집들이 쭉 있고 가운데는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여름이면 홍수니까. 그래서 공주의 지형이 금강부터 저 끄트머리 우금티까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한 2km 앞으로 가면 우금티 고개예요. 그 우리가 동학혁명에서 최후의 좌절지였던 그 우금티가 바로 여기입니다. 거길 넘어가면 부여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시가지가 이렇게 길다랗게 연결되는 거죠. 재민천 가운데 끼고 길쭉해서 그 모양이 마치 배와 같대요. 그래서 뱃머리는 바로 금강 쪽을 향하고 배꼬리는 저쪽 남쪽을 향해 있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그 우금티 고개는 고개 일대에 있는 산이 주미산이라고 불러요. 배주자에 꼬리미자 써서 배꼬리산. 그래서 공주 시내 전체는 사실은 재민천을 가운데 두고 양쪽 산들이 쭉 둘러치면서 길쭉하게 협곡처럼 이렇게 분지로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분지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 더위가 좀 심하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가 물난리가 많이 나냐? 그 이제 치수를 한 이후는 물난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도 그렇게 뭐 요새 난방이 좋으니까. 황호통 선생님은 그래 호통치는 소리, 아주 호통치듯이 호쾌하게 하는 그 소리로서 유명해가지고 그 별명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황운절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만큼의 실력 발휘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무대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이 공주 지역에서만 유명했던, 하지만 소리 공력이 있어서 그 소리를 좋아했던 김갑순이 애호하고 그리고 이 집을 내주면서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그런 인물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더라도 아까 얘기한 황호통과 같은 연배인 김석창, 아니 박상도, 그리고 그 후에 김석창 이런 분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이동백이나 김창룡 같은 분들이 여기 찾아오고, 그리고 아까 김갑순, 이 집의 원래 집터 주진이었던 김갑순의 애첩은 세 번째 네 번째 애첩은 김록주라고 하는 김해 김록주, 김해 출신의 일제강점기 여걸입니다. 대단한 명창인데요. 이화증선과 함께 쌍벽을 이뤘던 김록주라는 분을 바로 공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 사는데 어디서 살았냐면 공산성. 공산성 안에 성안마을이라고 옛날에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이 있었고 거기 시장을 열었었거든요. 그 시장을 만들고 마을을 조성한 것이 바로 김갑순입니다. 그건 신도시처럼 그다 만들었어요. 나름 좋은 일 많이 했네. 그래서 왜 했냐면 상권을 자기가 장악해서 돈을 벌으려고. 그러면서 또 어떤 걸 했냐면 여기 공주극장이라고 아카데미 극장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요 앞에. 거기 그 극장의 전신이 뭐냐면 금강관이라고 하는 극장이에요. 영화관 아니고 공연장. 일제강점기에 이 호서 지역, 충청도, 충청 남북도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생긴 근대 극장, 근대 공연장. 이게 바로 금강관인데 김갑순이 금강관을 지었는데 그 왜 지었느냐?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니까 그때는 영화가 아직 보급이 덜 되고 TV 없을 때 되니까 극장을 지어서 공연을 하면서 여기 수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금강관을 지어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이동백, 김창룡, 황호통 이런 분들이 거기 올라가서 소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게 인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녁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그 자신의 애첩인 김록주 같은 경우도 그 무대에 세우고, 또 김록주가 워낙 유명한 스타니까 그 사람을 내세우면 스타급들이 막 오는 거죠. 같이 공연하고 같이 시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조선 후기 이후 강점기에 그 지역 도시에서, 지방 도시에서, 특히 충청권에서 가장 소리판이 활성화되었던 지역이 공주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서산에 심정순 일가, 또 고수관, 박만춘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사실 서산 안에서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 심정순 일가들은 낙원 식당을 열어서 요정집을 하면서 지냈지만 그건 생계를 위한 거였고, 그리고 주로 활동은 서울 가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대에도 일제강점기에도 금강반을 비롯해서 이 충청 가명에서는 소리판이 굉장히 활발하게 공주 시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고수관 얘기했는데 고수관 같은 경우는 이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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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러거나 내 사랑이야 하는 자진사랑가, 그죠? 이리 오너라 없고 놀지 않은 그 사랑가를 만든 사람이 바로 고수관이죠. 서산시 고북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간에 중년에 기록을 보면 중년에 공주로 이사 와서 여기서 노년까지 살다 죽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고수관은 학식이 뛰어난 광대로 유명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별명이 임기응변에 강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적재적소에 맞게 소리를 변화시켜서 불렀어요. 가사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딴청일수라고 불렀어요. 딴청일수, 딴청을 잘 부린다. 딴청일수 고수관이거든요. 근데 고수관은 이유원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아주 학식인 벼슬아치 그 학자가 너무 좋아했어요. 워낙 그렇게 지식도 있고 임기응변도 강하고 사람이 소리를 잘하고 하니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의 기록이 쭉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고수관은 중고제 판소를 했던 우리 충청 지역의 명창으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물론 판소 초창기 인물이고, 이 고수관 선생이 공주에 와서 살았다고 그리고 여기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왔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사랑 내 사랑 그것을 막 고수관이 공주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소리 만들려면 원숙한 경지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수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와서 그런 훌륭한 명창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을 만한 그런 대도시였다. 지금은 인구가 10만을 막 넘는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일제강점기까지는 여기가 도청 소재지가 있었잖아요. 대전으로 가기 전까지. 그 충청 가명이 있었고. 그래서 충청 남북도를 통틀어서 가장 큰 행정도시가 공주였고, 그 다음이 홍주였죠. 근데 여기는 행정이 더 셌죠. 그래서 천안으로 해서 서울로 바로 올라가는 호남도로, 옛날에 치면 호남 가는 길, 호남길이 바로 여기 촬영국을 넘어서 논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기도 있고 익산으로. 공주가 오래된 역사, 백제시대 이전부터도 오래된 역사가 있지만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까지 판소리 문화, 이 중구제 판소리의 그 가장 활발한 공연 지역이었다는 거, 그리고 많은 명창들이 몰려와서 기거하고 살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주가 앞으로 또 중구제 판소리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고 부활시켜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공주를 이렇게 탐방해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조성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황후통 소리길도 만든다는 그런 소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네. 황원통 소리길은 바로 여기 단간지주길이라고 써 있죠. 네. 저쪽 10번부터 14번까지. 이게 황원통 소리청이었기 때문에 성은 내줬더라도 이 길을 황원통 소리길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2년째 답보 상태인 이유가 이쪽 동네 사람들은, 이쪽 골목 사람들은 다 동의했어요. 이쪽에 두 집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주소고 뭐고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받았던 주소 같은 걸 바꾸면 복잡하잖아. 은행 같은 것도 다 가서 바꿔야 돼, 본인들이. 그러니까 귀찮다고 싫어해요. 그런데 이쪽 동네, 이쪽에 계신 분들은 한 10여 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 동의가 있어야 돼요. 행정령을 바꾸려면.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냥 바꾸면 나중에 바꿀 때 가서 주소 바뀌었습니다 이러고. 그게 안 돼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절대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날치 소리꾼이랑
항호통 소리꾼이랑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날치하고 황호통은 직접적인 관계는 못 들어봤고 이날치와 이동백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날치와 이동백은 둘 다 세타령을 잘했어요. 그랬는데 이날치 이후에 이동백이 제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혈연 관계로는 멀게 어떤 혈연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날치 이후에 후손들이 여기 부여에 은산 벼신굿하는 그 은산면에 있는 은산 벼신굿 했던 이어린년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무당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벼신굿을 주재했던 할머니인데 그분이 이동백의 사촌이래요. 사촌 여동생이래요. 핏줄이라는 것. 근데 이 어린년이 이 어린년. 이날치 집안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인구도 많아지고 다변화된 시대이고 모든 것이 다 어찌 보면 다 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역밖에 모르잖아요. 그 연관성이나 관련성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고 특히 이 과거 시대 100년 이전 것을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음악을 했던 분들은 좀 특수계층이라고 봤기 때문에 천하게 생각을 해왔고 취급받아온 것에 대한 그 인식 때문에 본인들도 자신의 가계나 혈연관계나 인적 네트워크를 밝히는 것을 싫어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은폐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같으면 연예인 하면 막 소문내고 맞아요. 얘기할 텐데 그죠? 그러면 어저께 제가 강된 어저께 뭐 TV 보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 있던데요. 그 유전자 뭐 쇼 이런 거.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지금 유명한 대중 가수들 중에 형제 또는 자매들이 나와서 서로 누구네 집안 경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전자들이 누가 더 세냐 이거 하는데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예. 트로트가 대세라 소리가 많이 죽어서. 그 지금 우리 혜진 씨가 말씀하셨듯이 공주에 많은 인물들, 많은 역사들이 있죠. 그리고 홍성에서도 너무 많은 역사와 인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저 최선달이라든지 한성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부각되기가 좀 어려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많아서 오히려 이렇게 없는 동네에서 한 사람만 딱 있으면 그 사람만 막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너무 많으니까 이 골고루 하려니까 이게 좀 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공주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공주는 현대명창이었던 박동진 선생님, 네. 아까 그 금강 너머 쪽에 네, 네. 전수관을 지어놓고 이제 돌아가셔서 그 제자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명창이고 그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직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활동을 넉넉히 하고 또 다음 주면은 거기 박동진 명창 명고대회를 해요. 추모 음악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좀 지났던 황호통이나 이동백이나 김석창이나 뭐 박상도나 이런 분들은 이름조차도 조금 낯선 그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소리꾼들이었으니까 그분들을 조금 더 잘 기렸으면 지금 현대 사람들이 잘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고지휘관에서 공부를 좀 안 했으면 전혀 전혀 어떤 사람이 모르죠. 있는지 아예 그냥 몰랐을 것 그죠? 같아요. 동편제, 서편제 정도? 네. 그것도 뭐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영화에서 서편제고 뭐 동편제, 서편제만 있다 이제 이런 소리만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이 어떤 이 저기 계보를 갖고 있는지 우린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보이고 이제 이렇게 좀 생각도 되고 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도 저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씩 알려준다면 현대 지금 대중 가수나 뭐 대중 연예인들처럼 그분들도 그 당시에 그런 걸 좀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알아가면서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뭔가 활동들이 보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충청도는 어찌 보면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좀 수도권의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빨리 지금 전통시대로 보면 지금은 뭐 동시대에 바로 그냥 동시간에 SNS를 통해서 접하지만 전통시대 그 느린 속도 속에서는 전라도나 경상도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빨리 강원도보다 그렇게 접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화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죠. 굉장히 고도로 수준 높은 단계를 유지했고 특히 제가 이번에 이제 2, 3년간 결성형교 다니면서 수업도 들어봤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왜 영웅 열사들이 충신들이 또 사상가들이 많이 나오느냐 그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배후 도시로서 충청도가 경기 즉 서울과 그 인근 지역의 문화를 직접 받아들이고 직접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이나 사상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 예술도 그와 똑같이 이 바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고 수도권에서의 했던 것을 바로 흡수해서 자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커나갈 수밖에 없는 호남의 저 끄트머리 지역이나 또는 경상도 지역이나 강원도 또는 도서벽지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수도권에 밀접한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바로 충청도의 체면론 같은 거, 명분론 같은 거, 체면 따지고 명분 따지고 그러다가 할 일 못하고 그리고 점잖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도 그래서 점잖게 즐겨야 되고 까고 놀고 그러면 옛날엔 천박하게 생각했던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사실은 더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더 개걸스럽게 노는 걸 좋아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전체적인 현대인들의 상황이고 전통사회로 가면 왜 충청도가 유독 양반 동네라고 하고 스스로 양반을 자처하려고 들고 좀 점잖은 투를 말이나 행동 양식에서 보여지나 이게 보면 아무래도 그 수도권과 가까운 그래서 지배질서와 유착되어 있는 이런 그 지배질서 지배문화와 상당히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문화적 공동체를 갖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중고제 판소리도 그렇게 감정에 이렇게 호소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갸냘프게 그 애원해가지고 누굴 꼬시려고 드는 마음 이런 것들보다는 꿋꿋하고 당당하고 뭐 이런. 그래서 황호통 같은 경우가 그 인정을 받고 그런 호칭을 얻었던 이유가 소리를 호통치듯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다죠. 호통치듯이 한다는 것은 사실은 슬픔이나 간간한 마음과는 좀 멀잖아요. 당당함보다 더 나가는 거죠. 막. 오히려 그 시대에는 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네들 그 처지라든가 이런 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끝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광대들이, 이 소립광대들이 대체로 천민축에 속했다. 내지는 천민 취급을 받았다. 양반들도 최선달 같은 경우 양반이었지만 몰락했고 그 소리한다고 해서 집안에서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에복을 잘랐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소리라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천시받았던 사람들이 대중 앞에 서서 의관을 정제하고 그때는 비로소 세상에 내 큰 소리 한번 치는 거잖아요. 그때 할 때만이라도 그죠? 나의 처지가 있고 우와. 앞에 뭐 양반이나 왕이 우와. 있어도 정말 이렇게 청하면서 오. 할 때 그때만이라도 자기가 조금 이렇게 어우, 오늘 김현자 한 건 했어. 아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예요. 거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네. 아 그러셨나? 예전에 문학론 할 때 그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몇십 년 전에 있었는데 다 그건 또 잊어버리고 지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이 좀 많이 천대받고 있으니까 그래 니네들이 아무리 양반이고 높은 사람이어도 내 소리를 듣고 니들이 즐거워하니까 그때만이라도 이렇게 좀 그때 어떤 쾌감이 있겠죠. 그랬던 것 같지 그 않을까? 자신의 신분을 초월하는 어떤 쾌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소리꾼의 내면을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는 게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과정이. 네.
그래요. 자기가 뭔가 그걸 통해서 인정을 받는데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감동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 행위로 걔들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우와, 멋있는데요? 탁견이에요. 아 오늘 좋았어요. 오. 아니 왜냐하면 그런 맥락으로 소리꾼들의 일생을 또는 소리꾼들의 활동을 봐야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채워질 것 같아요. 서글픈 우리가 서편제 영화를 봤지만 거기서는 한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못 먹고 못 맺히고 막 이랬던 거에 대해서 막 그 슬픔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은 오히려 거기서 얻어내는 성취감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그 당당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훌륭하신데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오, 그렇게 할 때만 기질이 약간 보여요. 네. 다 죽었어! 이현조 똑바로 해! 아니, 정말로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연예인들이 저도 그렇지만 무대에서 환호를 받을 때 그때가 최고지 뭐. 쾌감이 최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그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단순한 애걸과 달라요. 그치. 훌륭하십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오늘 이 공주시 반죽동, 여기는 반죽동입니다. 네. 공주시 반죽동, 옛날에 충청 가명 앞 동네에 있는 반죽동에 황호통 소리청, 황호통과 황운열 부자가 소리를 했던 김갑순의 행랑채, 또 우리가 황호통 소리청에서 황호통과 황운열 그리고 공주 지역의 중고제 판소리 명창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 김현자 대표께서 소리꾼들이 대중들을 감동시키면서 가졌을 마음, 그것에 대한 예술적인 어떤 성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터치가 굉장히 저한테는 오늘 감명 깊고 강렬하게 왔습니다. 그 잊고 있었던 것을 다 깨우쳐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100마디를 했지만 한마디를 했어요. 오늘 더운데 고생 많이 아유,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